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스릴러 영화를 한 편 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권력을 쥔 악당이 자기는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하면서 막 여유롭게 미소를 짓고 있는데 사실 그는 자신이 놓친 아주 작은 사각지대, 예컨대 뭐 숨겨진 카메라 하나 때문에 파멸을 향해서 걸어가는 중인 거죠. 그거 관객들 입장에서는 진짜 짜릿한 순간이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이런 권력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빈틈이 딱 폭로되는 순간에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든요. 오늘 우리가 다뤄볼 이 놀라운 기록의 이면을 살펴보면 방금 말씀드린 그 완벽한 스릴러의 고대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네, 수천 년 전에 쓰인 기록이죠. 그렇습니다. 고대 텍스트, 바로 창세기 38장에서 발췌한 기록인데요. 이게 배신과 은밀한 거래, 그리고 기가 막힌 반전이 아주 촘촘하게 얽혀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파헤쳐 볼까요? 오늘의 미션은 뭐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그냥 훑어보자는 게 아닙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완전히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약자가 생존을 위해서 대체 어떤 기지를 발휘하는지, 그리고 시스템을 통제한다고 믿었던 권력자의 위선이 어떻게 아주 우아하고도 뼈아픈 방식으로 폭로되는지, 그 기저에 깔린 심리적 역학을 깊이 파헤쳐 보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텍스트가 표면적으로 딱 봤을 때는 그냥 고대의 어떤 족보나 특정 가문의 역사를 나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겉포장을 한 겹만 살짝 벗겨내고 상황의 맥락을 짚어보면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자리한 이기적인 본성, 그리고 그 권력의 불균형을 다루는 아주 치밀한 심리 드라마에 가깝습니다. 심리 드라마요? 와, 기대되네요. 네, 특히 그 힘이 얻는 자가 어떻게 견고한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살아남는가, 이 질문을 아주 날카롭게 던지고 있죠. 오늘 이 텍스트의 구조를 같이 해체해보고 나면 아마 이 고대의 기록이 웬만한 현대 법정 스릴러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짜여 있다는 걸 당신도 분명 느끼게 되실 겁니다. 와, 법정 스릴러보다 정교하다니 당장 들어가 보고 싶네요. 일단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유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유다가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서 세 아들, 그러니까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셋을 낳으면서 본격적인 사건이 시작되죠. 네, 첫째부터 이야기가 전개되죠? 맞아요. 첫째 아들 엘이 다말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는데 텍스트를 보면 그 엘이 신의 눈에 악해서 죽게 된다고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제 이 현대적인 감각으로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전개가 막 펼쳐지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유다가 둘째 아들인 오난한테 형수 다말을 통해서 형의 대를 이유라는 지시를 딱 내리잖아요. 솔직히 처음엔 아니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 형수랑 결혼하라고 강요하는 이 관습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좀 기괴하게까지 느껴졌거든요. 아, 그렇죠.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그게 당연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고대 근동사회의 좀 구조적인 한계를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는 이제 형사 취수제 혹은 수혼제도라는 아주 강력한 법적 관습이 존재했습니다. 형사취수제요? 그게 정확히 네, 당시 철저한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편을 잃고 게다가 아들마저 없는 과부는 자기의 경제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뭐랄까 전무했거든요. 사실상 사회적 안전망이 턱 미어 있는 상태라 그대로 쫓겨나면 굶어 죽거나 노예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아, 세상에, 그러니까 생존권 문제였네요. 맞습니다. 즉, 이 제도는 과부가 시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최소한의 경제적이자 법적인 보호장치로 기능했던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말의 입장에서는 이 수혼 제도가 단순히 누구랑 결혼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일 내가 굶어 죽느냐 마느냐, 그 생존이 걸린 유일한 튼튼한 동아줄이었던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생명줄이었죠. 근데 둘째인 이 오난이 이 의무를 이행하는 척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행동을 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기 씨를 땅에 설정해버리거든요. 텍스트에 보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문장이 아주 핵심적인 단서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그냥 오난이 형수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거부감이 있어서 그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방금 그 경제적 관점에서 설명해 주신 걸 들으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네요. 혹시 형의 이름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상속권 문제가 얽혀서 그런 건가요? 빙고! 그 지점이 바로 오난의 행동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동기입니다. 만약 다말이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을 법적으로 죽은 첫째 엘의 후계자가 됩니다. 아, 오난의 후계자가 아니라 엘의 후계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장자의 몫으로 할당된 그 막대한 재산과 상속권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 태어난 아이에게 넘어가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다말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이대로 가문에서 쫓겨나거나 밀려나게 되면 그 장자의 상속권은 고스란히 둘째인 오난, 자기 자신의 차지가 되는 겁니다. 와, 진짜 철저하게 계산적이었네요. 네, 오난의 이 행동은 겉으로는 아버지의 명령에 막 순종하는 척 체면을 차리면서 실제로는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말의 그 유일한 생명줄을 제 손으로 끊어버린 아주 철저한 기만행위였던 거죠. 다말에게는 정말이지 치명적인 폭력이었군요. 결국 오난의 이런 이기적인 계산은 결국 신의 분노를 사게 되고 오난 역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럼 이제 권력자인 아버지, 이 유다의 심리 상태를 좀 들여다보고 싶어요. 네, 아주 복잡한 심경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도 죽고 연이어 둘째 아들까지 죽었잖아요. 보통의 부모라면 아니 내 교육 방식에 문제가 있나? 우리 아들들 인성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이렇게 자성할 법도 한데 유다의 판단 방향은 완전히 외부를 향해 있단 말이죠. 네, 완전히 남 탓을 하기 시작하죠. 마지막 남은 셋째 아들 셀라마저 잃을까 두려워서 그 며느리 다말에게 딱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수절하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셋째가 다 클 때까지 기다려라. 아니 이거 겉으로는 그냥 시간을 좀 달라는 것 같지만 사실상 다말을 무슨 남편들을 잡아먹는 저주받은 여자 취급하면서 쫓아낸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유다의 심리적 방어 규례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 바로 여기예요. 비극의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거나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가장 만만하고 취약한 상대인 며느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심리적 투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진짜 무책임하네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요. 유다가 던진 그 기다리라는 약속의 본질입니다. 유다는 사실 셋째 아들 셀라가 다 크더라도 다말에게 내어줄 의도가 1%도 없었습니다. 아, 애초에 지킬 생각이 없었던 거군요. 네, 오직 자기 체면과 도덕적 우월감을 유지하려고 절대 지키지도 않을 거짓 약속으로 약자의 삶을 그냥 무기한 유보시켜버린 겁니다. 와, 이거 상황을 현대의 삶에 빗대어 보면 정말 끔찍해요. 이건 마치 어떤 기업이 지원자한테 절대 지킬 생각도 없는 무슨 불공정한 입사 약속에 서명하게 만들어 놓고 다른 직장을 구하지도 못하게 만든 채 기약 없는 대기실에 무한정 방치해버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대기실에 가둬둔 거죠. 다말은 다른 사람이랑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댁의 보호를 받지도 못한 채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누군가의 삶의 시간을 무기한 대기 상태로 묶어두는 것. 와, 이게 바로 시스템의 우위를 점한 자가 약자를 가장 손쉽게 통제하고 짓밟는 방식이네요. 그 대기실이라는 비유가 현재 다말이 처한 억압적 상황의 본질을 너무 잘 짚어주셨어요. 시스템의 지배자는 공간뿐만 아니라 약자의 시간마저 철저하게 통제하려 들죠. 다말은 그렇게 친정으로 돌아가서 속절없이 정말 기약 없이 세월에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피가 말랐을까요? 하지만 억압된 시간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 균열을 만들어내기 마련이거든요. 시간이 흘러서 셋째 아들 셀라가 이미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러자 다말은 자신이 갇혀있는 이 판 자체가 완전히 조작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피해자로 평생을 그 기다림 속에서 소모할 뻔했던 다말이 마침내 드디어 판을 뒤집기로 결심하는 순간이군요. 근데 다말이 행동에 나선 그 타이밍이 저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어쩐 점 흥미로우셨죠? 유다의 아내가 죽고 그 애도 기간이 끝난 후에 유다자 양털을 깎으러 집나라는 곳으로 간다는 소식을 딱 듣고 다말이 움직이거든요. 아니 왜 하필 유다가 양털 깎으러 가는 길목을 작전의 무대로 삼았을까요? 그건 고대의 목축사회의 문화를 알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양털 깎는 시기는 고된 노동이 끝나는 일종의 아주 거대한 축제 기간이었어요. 아, 파티 같은 거였군요. 네, 술과 고기가 넘쳐나고 사람들의 심리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긴장이 완전히 탁 허물어지는 시기죠. 게다가 유다는 방금 아내를 잃고 상처를 해서 애도 기간을 갓 끝낸 직후였잖아요. 마음이 엄청 헛헛했겠네요. 그렇죠. 다말은 상대방의 경계가 가장 느슨해지고 본능적인 욕망이 이성을 압도하기 딱 쉬운 그 유다의 심리적 취약점을 너무나 정확하게 계산하고 무대를 세팅한 겁니다. 와, 다말의 작전은 진짜 대담함을 넘어서 치밀하네요. 자기의 그 과부 옷을 훌렁 벗어던지고 너울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유다가 지나갈 에나임 성문 곁에 딱 앉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예상대로 축제 분위기에 잔뜩 취한 유다가 그녀를 창녀로 착각하고 동침을 요구하잖아요. 네, 덫에 제대로 걸려든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가장 주목했던 건 두 사람 사이에서 오간 거래의 내용입니다. 다말이 화대로 뭐 줄 거냐고 묻자 유다는 자기 가축대에서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해요. 네, 흔한 지불 수단이었죠. 근데 지금 당장 수중에 염소가 있는 게 아니니까 다말은 염소를 가져올 때까지의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요.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달라고 하죠. 저 진짜 이 장면에서 멈칫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 그러셨나요? 아니 아무리 순간의 쾌락에 눈이 멀었다고 해도 명색이 부족의 족장인 유다가 길에서 처음 본 완전 낯선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개인적이고 중요한 물건을 덥석 내어준다는 게 이게 도무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융음왕이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걸까요? 그 의문이 바로 이 텍스트의 극적인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핵심 장치입니다. 더 큰 맥락에서 연결해보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도장과 그 끈, 그리고 지팡이가 가지는 무게감을 알게 될 때 다말의 요구가 얼마나 천재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었나요? 그럼요. 반대로 유다의 행동이 얼마나 경솔했는지도 명확해지죠. 이 물건들은 그냥 흔한 장식품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주민등록증이랑 신원 확인용 홍채 정보, 거기다 결제용 신용카드를 전부 다 합쳐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와, 신분증명서의 끝판왕이네요. 네, 한 사람의 사회적 정체성과 권위를 증명하는 절대적인 도구였어요. 도장은 문서나 진흙에 찍어서 공식적인 서명을 하는 용도였고요. 지팡이에는 그 각 가문의 문양이나 개인의 고유한 표식이 아주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유다는 고작 화대 지불을 보증하겠다고 자기의 모든 법적, 사회적 권한이 몽땅 담긴 신분증 그 자체를 얼굴도 모르는 낯선 사람 손에 그냥 쥐어준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와,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이 맹목적인 충동이 권력자의 눈을 어떻게 가려버리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말의 목적이 애초에 무슨 가축대의 염소 새끼 따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죠. 만약에 금이나 은, 혹은 진짜 염소를 받았다면 그건 그냥 흔한 재물이나 동물에 불과하니까 훗날 누가 줬는지 증명할 방법이 아예 없었을 겁니다. 아, 꼬리표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도장과 지팡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오직 유다 단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지문과 같은 완벽한 증거잖아요. 다말은 유다의 그 찰나의 충동성을 아주 기가 막히게 역이용해서 훗날 자신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딱 꺼냈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생존의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생존의 증거? 와, 진짜 소름 돋네요. 그리고 이 완벽한 증거를 딱 챙긴 다말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원래의 과부 옷으로 갈아입고 그 억압된 일상 속으로 조용히 모습을 감춥니다. 아주 치밀한 태세 전환이죠. 반면 유다는 자신이 방금 누구한테 그것도 얼마나 무서운 무기를 쥐어줬는지 전혀 인지하지도 못한 채로 그냥 자기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후에 유다가 친구를 통해서 염소 새끼를 보내고 담보물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곳 사람들은 여기에 창녀 같은 건 없다고 대답하죠. 네, 유다 입장에서는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겠죠. 여기서 담보물을 찾지 못한 유다의 반응이 참 씁쓸하더라고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그냥 그 여자가 가지게 두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자기 체면이 깎이고 소문이 날까봐 두려워서 자기 정체성이 담긴 그 엄청 중요한 물건들을 그냥 묻어버리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자신의 치부를 덮어버린 거죠. 이 얄팍한 체면 차리기가 결국 유다 자신을 향하는 아주 거대한 폭발의 뇌관이 되고 마는데요. 네, 그 폭발은 정확히 석 달 뒤에 임신이라는 아주 돌이킬 수 없는 형태로 가시화됩니다. 다말이 행음에서 임신했다는 소문이 결국 유다의 귀에 들어가게 되죠. 난리가 났겠네요. 당시 사회에서 수혼제도의 의무 아래 묶여있는 여성, 즉 아직 시댁의 법적 권유 아래에 대기하고 있는 과부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임신한다는 것은 가문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훼손하는 엄청난 중범죄로 여겨졌거든요. 아, 그래서 이 대목에서 권력자의 뻔뻔함이 완전 극에 달하는군요.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딱 듣자마자 유다는 진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선고를 내려버립니다.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아주 극단적인 판결이죠. 아니 불과 석 달 전에 본인은 그 길거리 축제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창녀로 보이는 사람이랑 스스럼 없이 동침해놓고 며느리한테는 가문의 명예 운운하면서
화형이라는 가장 끔찍하고 가혹한 극형을 내립니다. 아니, 압도적인 이중잣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권력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거죠. 어쩌면 유다의 마음 한 구석에는 드디어 눈에 가시 같던 저 불길한 며느리를 아주 합법적이고 명분 있게 제거할 완벽한 기회가 왔다. 뭐 이런 안도감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그런 안도감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힘을 가진 자들은 종종 자기의 도덕적 결함은 상황에 따른 가벼운 실수지 하면서 축소하면서도 타인, 특히 자기가 통제해야 할 약자의 일탈에는 시스템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곤 하거든요. 내려남불의 극치네요. 유다는 자기가 이 가문의 질서를 수호하는 절대적이고 의로운 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정말 조금의 의심도 없이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장면에서 다말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돌파하는 그 방식은 정말이지 숨막히는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보통 막 화형장으로 끌려가는 상황이라면 살려달라고 울부짖거나 아니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당신이 에나임 성문에서 나랑 자지 않았느냐 하면서 폭로전을 벌일 법도 하잖아요. 일반적이라면 그랬겠죠. 그런데 다말은 철저히 침묵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시아버지한테 조용히 그 증거물만 딱 건네죠.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이까. 와, 네, 대단한 장면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나 분노의 표출도 없이 그저 완벽히 반박할 수 없는 팩트 하나만을 상대방 눈앞에 조용히 밀어넣는 이 방식. 정말 압도적인 체크메이트 아닌가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다말의 침묵과 이 증거 제출은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심리적 전략이에요. 만약 군중들 앞에서 시아버지를 막 공개적으로 모욕하면서 소리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가 화가 나서 당장 죽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빈고. 유다는 자기 권력자의 체면을 지키려고 방어 기제를 발동해서 증거를 보기도 전에 다말을 즉각 처형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신 다말은 조용히 증거를 건네므로써 유다 스스로 자신의 죄를 딱 직면하고 인정하도록 퇴로를 살짝 열어주면서도 동시에 그의 숨통을 완벽하게 쥐어버린 것이죠. 퇴로를 열어주면서 숨통을 쥘다. 와. 유다가 자기가 직접 건네줬던 그 도장과 지팡이를 두 눈으로 확인했을 때 그의 머릿속은 아마 벼락을 맞은 것처럼 하얗게 변했을 겁니다. 강우인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화형시키려 했던 그 불길한 여인이 사실은 무너져가는 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가장 밑바닥에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는 그 불편한 진실을 아주 폭력적으로 마주하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유다가 결국 모든 군중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저는 이 짧은 고백이 주는 여운이 진짜 상당하더라고요. 네, 모든 권위가 무너지는 순간이죠. 사실 다말의 이 행동을 당시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적 기준으로만 딱 따지면 시아버지를 속이고 창녀로 위장해서 동침까지 한 매우 기만적이고 파격적인 어찌 보면 범죄 같은 행동이잖아요. 그런데도 유다가 자기가 가진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그녀가 나보다 옳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고대 히브리인들이 생각했던 의로움, 즉 옳음에 대한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ጼ데카라고 하는데요. ጼ데카요? 네, 현대적 관점에서는 도덕적으로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완전 무결점의 상태를 의롭다고 보잖아요. 하지만 당시의 ጼ데카는 철저히 관계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관계적이다. 무슨 뜻인가요? 즉, 공동체 안에서 맺어진 관계 속에서 자기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곧 의로움이었습니다. 유다는 가문의 가장으로서 며느리를 보호하고 또 자기가 한 약속을 이행해서 대를 잇게 해줄 그 책임을 철저히 저버렸잖아요. 의무를 유기했죠. 반면에 다말은 그 방식이 비록 너무 극단적이고 파격적이었을지라도 끊어질 뻔한 가문의 생명선을 이어낸다는 자신의 가장 본질적인 책임과 목적을 자기 목숨을 걸고 완수해냈습니다. 이 관계적 책임이라는 척도로 보았을 때 다말의 적극적인 행위가 유다의 방관과 기만보다 압도적으로 옳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결벽증을 따지는 게 아니라 누가 진정으로 이 관계망 속에서 생명을 살리고 자기 책임을 다했는가 이걸 따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권력자의 그 오만했던 심판 자리가
자기가 무심코 쾌락의 대가로 던져준 도장 하나 때문에 단숨에 피고인의 자리로 곤두박질치는 이 구조적인 아이러니 정말 놀랍습니다. 아무 힘도 없던 약자가 거대한 힘의 불균형을 오직 치밀하게 수집한 그 증거 하나만으로 부숴버린 순간이네요. 네, 약자의 지혜가 승리한 거죠. 자, 유다의 뼈아픈 자기 고백으로 팽팽했던 갈등은 일단락되지만 이야기의 결말은 이 가문의 미래를 결정지을 또 다른 아주 기묘한 출산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다말이 마침내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입니다. 근데 이 출산 과정이 또 한 번 고정관념을 아주 보기 좋게 박살내거든요. 맞아요. 이 출산 장면도 결코 평범하지 않죠. 이건 마치 자궁 속에서 육상 경기를 하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산모가 해산할 때 한 아이의 손이 먼저 산도 밖으로 쑥 나옵니다. 그러자 산파가 아주 재빠르게 그 손에 붉은색 홍색실을 딱 메어주죠. 붉은 실이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네, 네가 먼저 나온 자, 즉 장자다라는 표식을 인위적으로 한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자권은 가문의 모든 권력과 상속의 최우선권을 의미했으니까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 붉은 실을 맨 손이 다시 자궁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예기치 않게 다른 아이가 마치 무슨 벽을 부수듯이 확 밀치고 태어납니다. 정말 기상천외한 탄생이죠. 산파가 너무 놀라서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라고 외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짓죠. 그리고 그 뒤에 아까 홍색 실을 메었던 형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세라입니다. 태어나는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저는 이 기상천외한 출산 장면이 단순히 신기한 기적을 넘어서 창세기 38장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아주 강렬하게 압축해 놓은 은유 같았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쌍둥이의 탄생 과정은요, 이 텍스트를 관통하는 핵심 기제, 즉 인위적인 시스템과 생명력의 충돌을 시각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구현해냅니다. 산파가 묶은 홍색 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까 말씀하신 그 규칙 같은 거겠죠? 네, 그것은 인간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서열을 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회적 규범, 제도, 그리고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씌웠던 그 억압적인 법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역동성은 그 얄팍한 붉은 실 따위에 결코 통제당하지 않죠. 와,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시스템을 동원해서 야, 네가 첫째야, 네가 권력을 가져야 해라고 붉은 실을 묶어놔도 결국 굽이치는 생명과 그 역사의 흐름은 그런 인위적인 잣대 따위는 가볍게 무시해버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질서를 깨고 벽을 부수고 기존의 통제를 뚫고 터뜨려고 나오는 자가 결국 역사의 진짜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마치 권력을 쥐었던 유다의 첫째 엘과 둘째 오나는 죽고 철저하게 소외된 약자였던 다말이 기어코 살아남아서 대를 이은 것처럼 말이죠. 바로 그 원리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들끼리 불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고 붉은 실을 묶어서 약자를 억압하고 통제하려 해도요. 생존을 향한 강렬한 의지와 진실은 결국 그 견고한 장벽을 터뜨리고 밖으로 뚫고 나옵니다. 터뜨리고 나온다? 네, 힘없는 자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기존의 위계와 순리를 뒤지고 엎는 것. 그 순리의 전복이 이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의 진정한 결말이자 핵심 메시지인 거죠. 와, 진짜 완벽한 수미상관이네요. 자, 오늘 우리는 한편의 스릴러 같은 이 고대 텍스트를 통해서 권력자의 뻔뻔한 위선과 또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건 약자의 아주 치밀한 심리전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정말 밀도 높은 시간이었죠. 보호하지 않고 거칠에만 중시했던 유다, 그리고 인간의 통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끊임없이 뒤집히는 이 역전의 구조까지. 텍스트 자체는 수천 년 전의 고대 기록이지만 그 안에서 작동하는 권력과 생존의 역학은 정말 소름 돋도록 현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권력의 불균형이 만들어내는 일상적인 폭력, 그리고 그 폭력에 맞서기 위해서 약자가 취해야만 하는 고도의 전술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모습과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렇게 이 오래된 기록이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더욱 날카롭고 또 유효한 것이겠죠. 맞아요. 청취자 여러분, 당신의 삶은 어떠신가요? 직장에서 혹은 인간관계에서 이 유다처럼 아주 뻔뻔하게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사람을 상대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일이죠. 혹은 절대 지켜지지 않을 부당한 약속 때문에 기약 없는 그 차가운 대기실에 갇혀서 절망해 본 경험이 있나요? 다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약자가 판을 뒤집기 위해서는 단순한 감정적인 호소나 소리 없는 인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완벽한 타이밍을 조용히 기다리며 상대방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손에 쥐는 것이 얼마나 압도적인 무기가 되는지를 똑똑히 보여줍니다. 생존을 위한 최고의 무기 말입니다. 이 시간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스릴러 영화의 숨겨진 카메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사회적 정체성 그 자체를 상징하는 고대의 신분증, 그 도장과 지팡이를 딱 단포로 잡아서 그의 위선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생존을 쟁취했습니다. 자, 당신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시죠. 흥미로운 상상이네요. 이를테면 당신의 스마트폰에 남겨진 검색 기록이라던가 지워지지 않은 메신저 대화 내용 혹은 한 달치 신용카드 결제 내역 같은 것. 만약 누군가가 이걸 담보로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데요. 그렇죠. 그것이 만약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그 안의 내용은 당신이 타인에게 보여주려고 애쓰는 아주 정갈하고 합리적인 겉모습과 완벽히 일치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애써 감추고 있는 모순과 은밀한 이중성을 가차없이 폭로해버리는 현대판 유다의 도장이 될까요? 뼈아픈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각자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이 현대의 지팡이와 도장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새겨져 있는지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 놀라운 이야기의 이면을 샅샅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당신의 일상과 생각에 새로운 불씨가 지펴졌기를 바라며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